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원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의사 대출 조사 입항국에 악질 가짜 뉴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오늘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이거 볼까요? 땡땡대 의대 250명 증원합니다라는 근거 없는 학원 광고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밑줄을 본격적으로 좀 볼까요? 최근 한 의료인 커뮤니티에 금융당국이 의사와 병원의 신용대출 실태를 감독 조사한다라는 소문이 돌았다. 병원 설비 등을 위해 대출이 있는 의사들을 압박해서 의대 증원 반대 움직임을 꺾으려 한다는 것이다라는 이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밖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형법 87조 내란죄를 적용한다. 업무 개시 명령 어기면 바로 면허 박탈하고 구속한다. 라는 식의 근거 없는 악성 루머도 나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대출 안 끼고 병원 개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개업 의사는 다 대출이 껴있는데 이거 실제 이 압박해서 이거 반대 움직임 꺾으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지금 악성 루머입니다. 거듭 말씀드려요. 가짜 뉴스입니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3일째죠. 전공의들 사직서 제출한 지 의료 공백의 지금 수술률이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와중에 이런 가짜 뉴스는 양쪽 강대강 대치에 부채질을 하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런 이 가짜 뉴스 믿지 마시라라는 말씀도 같이 드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입니다. 전공의들 필수의료 지원책까지 전면 거부. 이게 무슨 얘기냐 보겠습니다. 일단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밤까지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일하는 전공의 12,300여 명 중에 8,816명, 퍼센트로 따지면 전체의 71.2%가 지금 현재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예요. 하지만 전공의의 3분의 2가 병원을 이탈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제목이랑 이 얘기가 좀 다른데 일단 현재까지 전공의 중에 70%가 넘는 사람이 병원을 이탈을 했다라는 건데 지금 이 조선일보 제목을 의료 지원책까지 지금 전면적으로 거부한 거 아니냐라고 약간 시각을 담아서 제목을 뽑았지. 이게 무슨 얘기냐. 의협에서 전날 밤 성명에 뭘 얘기했냐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자체를 좀 백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패키지 전체 백지화? 그럼 필수 의료 지원책도 거부하는 거야? 라는 거에 포커싱을 맞춰서 조선일보 일단 제목을 좀 뽑았어요. 근데 이건 사실 조선일보 시각이 좀 가미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분명한 건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흘째입니다. 이 전공의 사직서 낸 지 사흘째 강대강 대치인데 이 상황에서 지원책까지 전면 거부하는 거 아니냐라는 조선일보의 좀 비판적인 시각도 같이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 부분도 좀 같이 보시죠. 병무청은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해외여행 허가를 신청하면 일단 보류하고 본청의 명단을 통보하라고 지방 병무청에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해외 치료를 이유로 정부의 복비 명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걸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정부도 의협도 강대강입니다. 인원 축소할 수 없다. 백지화하라. 강대강인 상황에서 일단 정부도 혹시나 모르는 사각지대 없이 꼼꼼하고 촘촘하게 압박하겠다라고 얘기가 이 압박하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보이는 상황인 거죠. 양쪽의 강대강 대치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네, 대화의 물꼬가 트이길 좀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척살 대상으로 보나 비명계 폭발, 이재명의 십자 포함입니다. 어제 저희가 말씀드리길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척살 대상으로 보는 겁니까? 라면서 비명계가 폭발을 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십자포화가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포화가 쏟아진 의 총장, 네,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보시죠. 한겨레입니다. 밀실 공천 성토장이었다라는 거죠. 이재명은 없었다. 이 성토가 쏟아진 의 총장에 이재명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같이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여의도 837배 그린벨트 확 푼다. 1, 2등급지도 25년 만에 개발을 허용한다라는 겁니다. 어제 울산에서 민생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윤 대통령 이 얘기를 밝혔어요. 지금 여의도의 837배에 달하는 그린벨트 1등급, 2등급지도 다 개발할 수 있도록 이 요건을 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획일적 기준 20년 만에 지금 개편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인 건데 관련해서 다음 기사도 좀 같이 볼까요? 경향입니다. 네. 1등급 그린벨트까지 풀어 표심 잡기라는 게 경향신문의 일면이에요. 네. 울산 등 지역 전략사업 지정된 총량 제한 없이 무한으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될 수 있다. 총선용 정책 아니냐?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라는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제가 결이 다른 두 개의 기사 같이 좀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여기는 지금 목련인가요? 네, 활짝 지금 곧 필 것 같은 꽃몽우리가 딱 이렇게 맺어 있죠. 여긴 지금 봄꽃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살짝 옆으로 가서 여기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어요. 강원도입니다. 제주도엔 봄꽃, 강원엔 눈꽃, 그리고 창밖엔 혹시 창밖에 보신 분 있을까요? 창밖엔 눈밭입니다. 지금 눈이 하염없이 밤새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하염없이 내리는 이 창밖에 우리 김다영 캐스터가 나가 있습니다. 김다영 캐스터, 지금 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서울에도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보시는 것처럼 주변이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눈은 잦아들었지만 그 밖에 대부분 지역으로는 눈이나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들 지역은 시간당 1에서 2cm의 강한 눈이 쏟아지는 곳이 있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은 비로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강원 산지에 최고 30cm 이상, 강원 동해안에도 최고 15cm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고요.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의 눈은 오늘 오전에 대부분 그칠 텐데요. 하지만 충청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겠고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내일도 오락가락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옷차림도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6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에도 서울과 대전 4도, 대구는 5도 선에 그치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고요. 동해안 지역에 계신 분들은 너울성 파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김다영 캐스터 얘기에 따르면 일단 오늘 눈도 많이 왔고요. 여기에 체감 온도도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온도 낮지만 바람도 많이 분다라고 하니까요. 옷 따뜻하게 좀 챙겨 입으시고 특히나 이 차 갖고 출근하시는 분들 안전운전 거듭 좀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좀 TV로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갔나입니다. 누가 어디 갔나? 누가 궁금해지네요. 기사 같이 볼까요? 하위 20% 모두 비명. 누가 납득하나? 성토장된 민주당 의총입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원래 의제는 비례정당, 이 비례정당에 대한 어떤 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죠. 제가 의총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의총이 비공개였습니다. 하지만 의총장 밖에서 얘기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와 의총장 안에서 얘기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그 목소리를 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그렇지만 친명과 비명의 지독한 프레임은 집요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어제 하위 20%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심 신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치욕과 무도함은 담담하게 견디겠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은 슬기롭게 다스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된 민주당이 저를 죽이려 할지라도 결코 굴하지 않고 살아남겠습니다. 하위 10% 대상이 된 것도 진실과 다르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겠습니다. 이재명 사당의 치욕스러운 정치보복에 맞서 의연히 싸울 것입니다. 당의 공관위로부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속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육사 생도 시절 남양주 행군 경험을 내세운 비례 의원이 나타났고 김한정 비명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보신 이 의원들, 제가 하위 20%에 속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거 납득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직접 기자회견을 자처한 의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도 약간 비슷한 결의 얘기가 나왔다라고 해요. 이걸 좀 볼까요? 어제 의원총회 안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전해철 의원도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번처럼 선출직 평가에 대해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경우가 없었다. 근거를 밝히는 게 좋겠다. 지도부에서 지지율 하락, 공천 관리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전해철 의원 얘기를 했고요. 또 송갑석 의원도 20%에 속하는 의원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수도권, 충청 선거 어떻게 치르려고 합니까? 최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해야지. 안 그러면 다 죄인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밖에 여긴 익명이에요. 한 초선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하위 20% 보면 다 계파가 다른 사람, 다시 말해서 비이재명계들 아니냐. 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납득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 제목으로 또 뽑았죠. 이 초선 의원의 얘기. 다 비명인데 이거 누가 납득하느냐라는 겁니다. 김준욱 대변인님. 이게 묘하게 공교롭게 비명만 속한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발표가 뭐 공식적으로 된 건 아니고요. 네. 개별 의원들에게 통보가 됐고 또 통보된 의원들 모두가 본인이 하위 20% 안에 들었다라고 발표를 하신 건 아니에요. 네. 그중에 일부 의원들만 지금 발표를 본인이 스스로 이제 밝히신 건데 네. 지금 밝히신 의원들을 보면 네. 하위 20%가 모두 비명 아니냐라는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정확한 상황을 알고 있는 건 공관위원장밖에 안 계신 거예요. 공관위원장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납득 가능하게 좀 설명하는 게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네.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공관위원장이 좀 더 자세하고 좀 쉽게 말해서 친절하게 해당자들한테 설명을 했다면 이 사태까지 안 왔을 텐데 약간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요것만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왜 다 비명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건 커밍아웃한 분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위 20% 통보받은 사람 중에 친명도 있는 것이냐, 친명은 있는데 침묵하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있을 수도 있죠. 지금 상황은 누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건 다 지금 추측만 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본인들이 이렇게 커밍아웃, 소위 얘기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밝히신 분들과 밝히지 않은 분들은 각자의 경선의 유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밝히신 분들은 네. 일단 나는 정말 억울하다. 나의 그동안에 이 의원직을 하면서 했던 상황들이 이렇게 하위 10% 또는 20%에 들 정도로 내가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 박하게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말씀들을 좀 강하게 어필하시는 사람들이고 친명 쪽에 계신 분들은 뭐 공천 경선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분들 이게 전체 뭐 한 3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정확하게 몇 명이 비명이고 몇 명이 친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하위 20%가 대체 몇 명인데 이렇게 자꾸 한 명, 두 명 매일 나오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봤더니 현재 민주당이 163명입니다. 163명이에요. 그럼 10%면 16명, 20%면 32명이겠죠. 근데 이 중에서 일단 뭐 지금 커밍아웃 한 사람만 한 10명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장 변호사님. 근데 사실 이쯤 되면 누군가 하위 20%에 속하는 친명계 뭐 누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있다고 하면 아니 나 친명인데 나도 받았어요라고 나오면 또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하위 20%에 속한다라는 건 선출직 평가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평가를 한 결과인데요. 네. 이 결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별 의원에게만 통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것을 공개할지 말지는 좀 정치적인 결단도 필요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기존의 어떤 당의 분위기는 선출직 평가위에서 뭔가 하위 평가를 받게 되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다소 불명예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이 보안을 잘 유지하고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 부분도 굉장히 크게 중요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위 20%, 뭐 10%에 드는 의원들이 지금 본인들이 이런 평가를 받았다라고 뭐 이른바 커밍아웃을 하는 현상을 네. 당에서는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지금 상황은 이례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지금 그 20% 내에 친명 의원들이 몇 분이 계신지 비명 의원들이 몇 분이 계신지 이런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확인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또 친명에 계시는 의원들이 만약에 이 하위 20%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또 밝히실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에 이 선출직 평가위원회가 독립적 기구이고 이 평가가 뭐 어제 오늘 뭐 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이 기준 자체도 당원 당규상에 이미 사전적으로 고지가 되었고 네. 작년에 이미 평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선출직 평가위원장이 그 공관위원장에게 알려준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 공식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당내 구성원들, 특히 현역 의원들이 어느 정도의 신뢰를 좀 보내주시는 것도 또 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독립기구에서 따로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사안은 사실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런 어떤 반발을 당에서 이 정도까지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고위에서 서은숙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거하는데 조용하면 그게 북한이지 대한민국이냐. 국민의힘 조용한 공천보다 조금 시끄러워도 민주당 공천이 우월하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실 뭐 총선 때 되면 당연히 공천 시즌 되면 좀 시끌시끌합니다. 반발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조용하게 일사천리로 가면 북한 아니냐? 이게 지금 맞는 대한민국의 이 방식인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은 김철현 의원님. 그러면 늘 사실 공천 때마다 뭐 여야 없이 잡음이 있거든요. 근데 왜 유독 이번 총선에서 이렇게 잡음이 좀 크게 터져 나오는 것이냐? 이유가 뭐야? 사실 뭘까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원래는 다 친문이었거든요. 네. 그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친문계가 삭스리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비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마 컷오프되고 공천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친문계 의원들이 얘기하시는 그 항변은 조금 이유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도 지금 불구하고 지금 보면 친문계 의원들이 굉장히 조금 비겁한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비겁하다. 왜냐하면은 지금 얼마 전에도 이현주 의원이 복당했을 경우에도 네. 그 이현주 전 의원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저격이었죠. 최순실 뭐보다도 행정 경험이 못하다 하는 식으로 저격을 했으면 당연히 친문 우리 의원들이 좀 조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고 아마 어떤 대처를 했었으면 모르겠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현주의 복당에도 불구하고 친문이 아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고 일부러 이번에 보면은 1차 하위 그 20% 안에 일부러 논란을 좀 자초한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적 인지도라든가 의정 활동 일소한데도 불구하고 네. 일부러 하위 10%에 끼워 넣은 거. 그다음에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을 하려고 하다가 그만뒀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청와대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친문 색깔이 강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송갑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과거 운동권의 전대협에서 한 총경 넘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 조금 전략적으로 해소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친문계 의원들이 굉장히 좀 각자도생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논란 이후부터는 점점 논란이 제일 컸기 때문에 앞으로는 논란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전망이 됩니다. 네. 일단 뭐 친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친문, 비명계에서 각자 도생으로 눈치 보느라고 뭉치지 못하고 세력화가 안 돼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 변호사님.
저는 이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공천이 지금 시끄럽다라는 평가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의석수를 차지했기 때문인 것, 그것도 분명히 요소로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낙선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현역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들과 경쟁하는 민주당의 원외 인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역들과의 경쟁들이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이라든지 갈등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좀 공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민주당보다는 상대적으로 공간이 넓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역들에 대한 어떤 기득권을 타파하고 그 기득권에 대한 어떤 혁신의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에서는 민주당의 공천이 다소 시끄러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측면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 굉장히 많은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현역 예를 들어서 이 교체가 필요한 뭐 물갈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현역과 새로 들어가는 이 도전자와의 다툼이 국민의힘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어떤 파열음이랄까요. 이런 잡음도 이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지금 계속해서 이 공천 관련해서 당 내에서 지금 나오는 이런 이른바 어제 성토장이 됐을 정도로 많은 얘기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들의 기저에는 당에서 하는 공천 내가 못 믿겠다라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불신의 어떤 요인 중에 하나가 꼽혔던 게 바로 여론조사입니다.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얘기가 어제 의총장에서도 나왔다고 해요. 관련해서 송갑석 의원이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여론조사 관련해서 너무 여러 군데 또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사무총장 해명도 있었고 사무총장은 대체로 당에서 한 것이 맞다. 근데 이제 그 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이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확인해 줄 수는 없는데 대체로 당에서 한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 네. 송갑석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런 여론조사들 대체로 당에서 진행된 게 맞다. 뭐 자세하게 일일이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좀 당에서 파악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체불명이 아니다. 당에서 했다라는 거죠. 그럼 얼마 전에 김병기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이런 정체불명 여론조사에 대해서 적어도 공관위는 100%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김병기 의원은 공관위 간사이자 사무부총장입니다. 사무총장은 대체로 당에서 한 게 맞다고 얘기했고 사무부총장이자 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공관위는 100%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공관위 말고 전략공관위냐? 전략공관위는 저희 전략공관위 단위에서 한 게 아니다라고 당시에 안규백 의원이 또 얘기를 했죠. 그럼 이게 대체 김진욱 위원님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저분들의 말씀이 다 맞을 수 있어요. 다 맞아요. 네. 네. 왜냐하면 당이라는 곳이 이 공간이나 전략 공간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당에는 당의 연구원도 있고 전략기획 단위도 있고 여러 단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단위에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당에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만 최소한 저분 공관이나 네. 저 전략 공관이 단위에서 하지 않았다면 네. 다른 단위에서는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어저께 확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여러 군데에서 난삽하게 이제 이 여론조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네. 다른 그걸 받는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거는 질서 정연하지 못한 모습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비판을 일정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다만 당에서는 각종 단위들이 그 자신들이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선거의 판세를 들여다보는 것도 있고요. 또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단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단위들에서 한 그 여론조사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그냥 막 이렇게 버무려지다 보니까 이게 양질의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좀 구분이 될 필요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네. 부족했다. 이런 부분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드는 의문은 사실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이른바 논란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지 며칠 됐거든요. 그럼 그동안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거 우리가 한 거 맞는데 당에서 한 거 맞는데를 알고 있었는데 왜 며칠 동안 침묵해서 논란을 키웠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공천 관리 시스템, 네. 공천 관리에 대한 문제는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확인된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그게 당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정 조치가 필요하고 책임론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 포인트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또 드는 생각이 김윤영 위원님. 네. 지금 보면 일단 당에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당에서 한 여론조사인데 왜 현역 의원이 빠진 여론조사가 돌았느냐. 그럼 당에서 한 여론조사는 이 당에서 한 여론조사 중에서 왜 불출마를 선언한 게 아닌 현역 의원이 나 이번에 출마합니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 의원을 뺀 여론조사가 돌았느냐. 이건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현역 의원 뺀 여론조사 돌리곤 합니까? 일단 당은 여론조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표본 추출을 어떻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표본 추출을 할 때 가장 정확한 방법을 알려진 것은 통신사로부터 휴대폰 번호를 받아서 가상의 번호를 받아서 돌리는 속칭 안심번호 여론조사가 가장 정확한데요. 네. 이것을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하려면 언론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보도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당의 경우에는 보도 공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당에서는 사실 이런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 게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문항을 보면 네. 여론조사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돌리고 있는 질문 문항을 보면 네. 속칭 말해서 특정 의원들 배척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기조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사실 이건 예측된 얘기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21대 총선에서 아주 다수당의 권한을 많이 누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값비싼 청구서가 민주당에 도착했다고 봅니다. 그 청구서에 대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 대금을 민주당은 어떻게 치를지 생각 안 하고 마음대로 지금 24년 동안 휘둘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싼 청구서를 말씀하셨어요. 김준욱 대변인님. 예, 그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군대에서는 일상적인 일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말씀인데 이게 공천을 하고 있는 정당에서는 이런 일들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잡음도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것을 어떻게 감동으로 이끌어내느냐 이것이 리더십의 문제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약간의 잡음이 있을 뿐이지 이거 자체가 뭐 비싼 청구서를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병가지 상사다. 네. 사실 뭐 선거 때 되면 나올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다. 다만 아까 말씀 중에 나왔어요. 어떻게 잘 이거를 이끌고 갈 것이냐가 리더십의 문제일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주셨습니다. 지금 리더십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성토가 쏟아진 그 의총장. 그럼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이재명 대표는 어디 있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이 의총불참, 정청래 이탈, 회피급급 행보도 성토 쏟아져. 네. 이재명 대표 없었다라고 아까 저희 일면 소개해서 한겨레 기사로 봤습니다.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죠. 정청래 최고위원도 의총장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윤영찬 의원, 하위 20%에 속한다라는 통보를 받은 윤영찬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할 말이 많았는데 이재명 대표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재명 대표 오면 얼굴 보고 내가 꼭 요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라는 겁니다. 관련 목소리 좀 들어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 이성 투표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왔어요? 네,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대표님은 참석 안 하신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가요? 전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참석 안 하신 거 관련해서 안에서도 좀 비판이나 좀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의견을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이 좀 지도부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김진욱 대변인님, 이재명 대표는 왜 안 나온 겁니까?
제가 그 이재명 대표의 일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안 나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의총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네. 누군가 이 공천 과정에서 불만이 있고 갈등이 지금 증폭되어 가고 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때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그분들의 불만이 뭔지를 경청해 주는 거, 들어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해결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만약에 이재명 대표께서 참석하셔서 이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면 조금 더 당의 그 분위기가 누그러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참석했다면은 이 정도로 약간 이른바 성토까지는 이어지지 않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일각에서 하는 얘기는 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철현 의원님.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나왔다 치자, 나왔으면 오히려 불난집에 기름 붓는 형국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또 전망하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하지만 원래는 지금 그 난상 토론을 해서 정면 돌파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게 꽁무니 리더십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꽁무니 리더십. 왜냐하면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를 처음 해보기 때문에 어떤 총선이라고 하는 큰 틀의 선거를 한 번도 지휘해 본 경험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재명 의원실에서 818호에서 심야에 공천회의를 하고 또 2개 비공식 회의체가 돌아가고 또 유령 어떤 여론조사 시행이 되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 부분에 맞는데 그런 부분에서 해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조금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 되죠. 거기다 지금 보면은 뭐 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본인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끌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 21대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문계가 워낙 싹쓸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때 너무 많은 숫자가 당선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현역 물갈이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정교하고 세련되게 공천의 기술을 좀 발휘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표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대표로서의 권위가 계속 깎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자가 끼인 계속 공천을 계속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뭐 공천 파동으로 공천 잡음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지금 김철현 의원님은 이재명 대표가 큰 선거를 치러보지 않은 경험 미숙에 사심이 더해져서 리더십에 위기로까지 지금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일단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른바 어제 십자포화가 쏟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엄밀히 말하면 총선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그럼 어디에 있느냐? 오늘의 키워드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비명 확살은 없다. 임혁백 진화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비명계 공천 학살이라는 거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원칙에 따라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천 이 심사는 저희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에는 비명계 공천 학살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모든 책임은 내 휘하에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천 학살은 없다라고 지금 임혁백 위원장 단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위 20%에 속한다. 내가 하위 10%에 속한다고 합니다라고 전화를 받았다. 위원장한테 라고 얘기한 박용진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임혁백 공관위원장 전화가 왔고요. 저는 참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웃으시면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통보만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금방 끊었고요. 근데 약간 헛웃음도 나왔어. 조금 있다가 공관위원장도 약간 멋쩍어는 하더라고요. 저 때도 그냥 저는 웃었고 지금도 그냥 웃습니다. 잘못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장현주 변호사님. 일단 임혁백 위원장이 모든 공천 심판 다 내 책임 아래 있습니다.
공천학생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용진 의원한테 전화했을 때는 이유가 뭡니까 물었는데 난 통보만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명배 위원장의 말이 맞죠. 왜냐하면 이명배 위원장은 공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용진 의원에게 통보를 한 것은 선출직평가위원회에서 하위 20%의 의원들의 결과를 가지고 개인 의원들에게 통보를 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결국 이명배 공관위원장은 선출직평가위원회의 그 평가에 관여한 바도 없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가 어려운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당연히 독립적인 기구인 선출직평가위원회에서 당원 당규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평가를 한 결과를 냈고 그 결과의 명단을 공관위원장에게 이제 비밀리에 통보를 해준 것인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공관위원장으로서는 그 결과를 하위 20%에 있는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비공개로 통보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거나 또는 설명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그 직에 맞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용진 의원께서 굳이 저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공관위원장과 나눈 사적인 대화들 또는 물론 뭐 내용은 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통보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을 또 방송에서 언급하시는 것이 저는 큰 공천의 과정에서 봤을 때는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관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천 과정은 본인 책임하에 분명히 되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도 맞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리고 선출직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내용도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으로서는 이명배 공관위원장이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공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요것만 짧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 어쨌거나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하는 거고 이거를 이 공관위원장이 이명백 위원장이 받아서 얘기만 하는 게 그게 사실 시스템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아까 모든 심사는 내 책임 아래에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심사에는 하위 20%의 지정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선출직평가위원회에서 20%의 통보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컷오프가 되거나 그것이 바로 공천심사의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선에 붙여졌을 때 감산이 되는 기준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상 컷오프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나왔지만 그것은 사실과 맞지 않고 당원 당규상 현역 의원들이 20%에 들어가게 됐을 때 경선에 붙여진다면 일정 부분에서의 페널티를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페널티라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현역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들의 위치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원외에 계신 분들은 사실 그 정도의 감산 가지고 현역들을 넘을 수 있겠느냐라는 볼멘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공관위원장은 그 시스템 공천의 기준 하에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위 20%였다고 바로 컷오프가 아니지 않느냐. 경선 가고 그 다음 상황까지 이어지는 그게 공관위원장의 이 영역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관련해서 만평이 하나 나왔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네. 지금 여기 보면 큰 성이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는 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있는데 여기 창문 하나가 열리고 공관이 팔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종이 비행기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하위 10%, 하위 20%. 친문과 비명이 왜? 라고 얘기하는데 공관이 8 인근에서 얘기가 나오죠. 몰라 나도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목이 사당 누가 말했나? 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위 10% 20%에 대해서 왜라는 거에 대해서 답이 없으니 이게 사당이라는 얘기 아니냐라는 약간 뭐 이런 취지의 지금 만평으로 일단 보이는데 말씀처럼 이게 뭔가 왜 납니까? 내가 왜 여기 속하는 겁니까? 라는 거에 지금 답을 못 주고 있는 상황. 여기에 대해서 이 반발이 나오니까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그 통보를 받은 분들이 의의를 제기하면 48시간 이내에 규정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시면 저희가 그분에게 그 평가 내용을 고지해 드릴 수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 문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받아서 제가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원내대표님께서는 지도부로서의 좀 책임을 느낀다. 그리고 평가의 경우에는 공관위에 재심 신청을 할 경우 위원장님께서
직접 어떻게 평가를 진행됐는지를 이제 설명하도록 요청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명백 위원장 그리고 최혜영 원내대변인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일단 평가위원회가 앞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하위 20%를 선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공관위원장도 내용을 모르지만 문의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평가위에 물어봐서 얘기를 하겠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공관위원장한테 그런 방안을 좀 요청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김준욱 대변인님, 그러면 평가위원회 얘기를 공관위원장이 듣고 공관위원장이 다시 하위 10%, 20%에 속한 사람한테 건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평가위에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럼 가훈이 공관위원장은 전달만 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좀 친절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사실 이거는 모든 책임이 우리 이명백 그 공관위원장께서 말씀하시듯이 본인 책임 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네. 공천에 관련된 모든 것이.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그리고 이 명단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평가위와 공관위원장이라는 위원장만이죠. 거잖아요. 그럼 공관위원장은 전화해서 알려주기 전에 상황을 좀 파악하시고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그런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친절하게 했다면 아마도 받는 사람들이 당신은 이걸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항의를 네. 좀 덜 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공관위원장께서 이 공천의 기본 방향이라든지 이거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명확한 로드맵이 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제시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공천의 감동이 일어나는 것은 약간의 의외성이 필요합니다. 그 의외성이 어제 광주에서의 경선 결과 같은 경우에요. 현역 의원들이 다 탈락했잖아요. 네. 이런 것이 공관위가 만드는 감동이 아니고 국민들이 만드는 감동이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관위가 조금 더 이 프로세스 관리, 과정 관리를 좀 잘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 유튜브 질문이 좀 들어왔습니다. 삼방사님, 평가위가 평가하고 공관위원장이 발표만 하면 허수아비라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관련해서 기사도 마침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보시죠. 네, 야 내부, 당 지도부, 이명백을 들러리로 이용이란 얘기가 쌍따옴표가 붙었죠. 지금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길 보겠습니다. 당내에서 야권 원로마저 현실 정치로 불러 방패막이로 삼느냐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후 보루였던 야권 원로 학자마저 들러리로 이용만 당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근데 지금 저희 유튜브 댓글 주신 저 질문도 그렇고 이런 당내 목소리도 그렇고 김철현 위원님. 네. 사실 이거는 이명백 공관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모욕적일 수도 있는 지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논란이 생길 때부터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모든 걸 컨트롤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인 공천 프로세스를 이해를 못하다 보니 이 공천관리위원회 전체 주도권을 못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하위 의원들에 대한 통보도 공천관리위원장이 하는 게 맞죠. 하지만 그 선출직 평가위원회에서 했던 결과의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본인 스스로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통보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과정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주고 거기서 이의가 제기 있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지금 이명백 위원장이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주도권을 못 쥐다 보니 사실은 그 818호에서 이재명 의원실에서 심의에 열렸던 회의, 그 회의에 공천관리위원인 김병기 의원이 참여를 했고 조정식 사무총장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밀실 공천이다, 사천 공천이다 이런 논란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공천관리위원장이 김병기 의원이라든가 조정식 사무총장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 결국 공천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제가 볼 때 하위의원 평가위원 같은 경우도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이명백 관리위원장이 특별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그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이 사실은 제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문제 삼고 있지만 공천관리위원장이 저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서는 제가 볼 때 앞으로 더 큰 파동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지금 공관위원장에 대한 신뢰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공천관리위원장 말고 사실 크게 보면 총선이죠. 선거죠. 선거관리위원장도 있습니다. 근데 어제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네,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였어요. 물론 공교로운 상황이일 수 있는 연관이 사실상 연관성이 없는데 정말 건강상의 이유로 그랬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아니 선관위원장도 사퇴를 한다고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데 이것만 있었느냐.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전 총리들의 입장문이 또 나왔습니다. 이재명 사퇴론 번진 공천파동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가 그리고 여기 국회의장들, 김원기, 임채정, 문희상 전 국회의장들이 같이 비판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네, 입장문 내용을 같이 좀 보실까요?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총선 승리를 위해 작은 이익을 내려놔야 된다. 지금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역할을 찾기가 어렵다. 우리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김윤영 대변인님, 네. 여야를 떠나서 사실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기둥들이거든요. 네. 큰 기둥들이 지금 다 한 목소리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이 또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세균,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는 총선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경험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몸소 실천하신 분들입니다.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양지에서 험지로 지역구 변경을 하셨고 김부겸 총리는 말할 것도 없이 대구라는 민주당에선 정말 험지에 나가서 스스로 지역구를 뺏어오신 그런 전력이 있으신데 이런 분들은 총선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해주신 조언은 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총선을 진다라는 표현을 애둘러서 한 건데 만약에 저렇게 자기네들이 활동할 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라면 두 분이 활동할 수 없다라는 점도 지금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바뀌지 않으면 100% 진다라는 점을 저희 민주당 지도부에 경고하는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경고하는 메시지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아까 잠깐 김준욱 대변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제 민주당에서 발표한 것 중에서 광주 지역 물갈이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다 지금 이런 논란 속에 묻혀가는 상황이라는 거죠.